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시간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어쩌면 존재하지 않았을 오늘. 우리가 내딛는 모든 곳에 그 시작을 잇게 한 누군가의 오랜 염원이 담겨 있다. (600년의) 역사가 교차하는 수도 서울의 꿈.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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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차갑사옵니다. 손에 잡힐 듯 아득하구나. 그곳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먼 훗날 새 돕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구나. 그 꿈 꼭 이룰 수 있사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후대까지 번영할 수 있는 나라의 기틀을 만들 것이다. 도심 아래 잠들어 있던 조선의 옛 모습이 깨어났다. 광화문 광장의 구조를 변경하면서 발견한 뜻밖의 흔적. 과거 이곳은 어떤 공간이었을까? 이번 발굴 지역은 세종대로 서편, 여기 가운데가 광장이었고 세종대로 서편 일대가 쭉 발굴됐었고 육조거리에 담장이라든지 외부 행랑이 일부 들어오고 실제적으로 발굴했을 때 보면은 문헌상으로 그대로 현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화문 앞 4,000제곱미터의 공간.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진 관아의 실측 평면도와 거의 유사하게 그 흔적이 드러났다. (600여 년) 전 이곳엔 조선시대 최고 행정기구였던 의정부를 비롯 군사 업무를 총괄하던 삼군부, 육절위산, 관청이 자리했다. 소위 육조거리라고 부르는 정치 행정의 중심지였다. 행정 중심 거리를 육조거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건물의 모습은 바뀌었지만은 옛날에 삼군부가 있던 터에는 정부청사 서울 청사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때 육조거리에 있는 주요 장소들은 여전히 공공기관이 있다라고 보면은 땅의 기능은 큰 틀에서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삼군부. 태조가 병권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이번에 그 위치가 최초로 확인됐다. 이번에 어쨌든 발굴된 건 삼군부 행랑이라고 하거든요. 중심 건물을 감싸고 있는 일자 형태의 긴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 행랑을 기점으로 삼군부의 영역을 이제 아는 거죠, 이제는. 확인된 행랑의 규모는 8칸. 그 바깥에서 발견된 나무 기둥. 정체는 무엇일까? 나무 기둥 2개가 보이시죠, 이렇게. 저 해태상의 그 위치가 현재 저기 서 있는 이 자리입니다. 서 있는 이 자리가 해태상이 원래 있었어요. 광화문 양면, 선악과 시비를 가리는 상상의 동물 해치. 그런데 옛 사진을 보면 지금과 위치가 다르다. 일제강점기 광화문과 함께 철거된 해치상. 사진 속 전신주의 밑동을 찾으면서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됐다. 삼군부터엔 서로 다른 시간이 공존한다. 1m 아래에 선 고종시기, 3m 아래에 선
조선개국 초기의 흔적이 드러났다. 가장 큰 거는 하천 범람이에요. 특히 왕조실록의 기록에도 보면은 청계천이 범람해서 주변 건물들이 다 휩쓸려 갔다는 기록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 건물들을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특히 예전에 토목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한 50cm 정도 쌓이면 그 위에 또 건물 다시 복원하는 거예요. 무너진 건물의 잔해 위에 다시 건물을 세우면서 집안의 높이가 갈수록 상승했다. 켜켜이 쌓인 시간 위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광화문도 몇 번 와봤지만 조선시대에 이런 유물이나 예전 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와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21세기를 살면서 그때 시기를 상상을 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또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600여 년 전 조선. 한양이란 도시, 그 탄생은 순조롭지 않았다. (1392년) 건국된 조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곳은 개경이었다. 주창궁에서 왕위에 오른 이성계. 고려를 계승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태조의 한마디가 모두를 요동치게 했다.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도록 하라. 즉위 26일 만에 갑자기 내린 천도 명령. 하지만 변화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먼 길까지 신하들이 태조를 찾아온다. 예까지 어인 일들이요. 전하, 백관들의 뜻을 모아 긴히 아랠 말씀이 있사옵니다. 개경에서 평주까지 올 만큼 급한 일인게요. 혹 도읍을 옮기는 것에 문제라도 있어? 가만히 보건대 한양은 아직 궁궐을 갖추고 있지 않사옵니다. 하물며 성곽조차 완공하지 못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심이 어떠하옵니까? 곧 겨울이 옵니다. 날은 추워지는데 백성들은 또 어디로 가겠사옵니까? 일리가 있어. 그리하시오. 개국 공신조차 천도를 반대하는 상황.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개성이 475년 동안 도읍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도읍이 아닌 세상을 상상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건국을 주도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당시에 이제 시대적으로 과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명나라와의 긴장 관계 속에서 새 왕조를 연 조선. 안팎으로 민심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천도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을지 모른다. 그런데 태조는 왜 서둘러 수도를 옮기고자 한 걸까? 개경의 기반이 전혀 없는 데다가 개경이라고 하는 도시는 기본적으로 도시 곳곳이 그러니까 고려 태조 왕건과 그 왕실의 신화로 가득 찬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이제 머무르고 싶지 않은 그런 이유가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위 교서에 명시된 개국 반대파는 모두 56명. 개경에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다. 개경에선 조선의 미래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한양이 아닌 다른 곳이 천도 후보지로
당대 최고 풍수거로 불린 권중화. 태시를 위한 명당을 찾아 떠난 길. 그의 눈에 계룡산이 들어왔다. 과연 이곳이 조선의 수도가 될 길지였을까? 직접 계룡산을 둘러보기로 한 태조. 하지만 답사길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다. 병이나 나흘이나 지체된 것. 바로 그때 전하, 급히 아래에 올 일이 있사옵니다. 출발 직전에 무슨 급한 일이? 도평의 사사의 문서. 전하, 중전 마마께서 심한 병환이 나셨고 평주와 봉주에선 도둑대까지 나타났다 하옵니다. 추적이라 누가 그리 보고하든가? 변장의 보고이옵니다. 명확히 고하라. 변장에 누구인가? 변장이 누구인가? 변장이 보고한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니네 이거 거짓이지 하는 거를 이제 이성계가 바로 아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바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데 이제 신하들 입장에서는 그 행차를 꼭 막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고려 말부터 계속 천도 논의가 있고 그랬지만 천도할 곳을 보러 임금이 직접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두 번째로 임금이 그래서 거기까지 행차를 했는데 거기 가서 봤더니 별로입니다 하고 돌아올 리가 없잖아요. 그 속내를 꿰뚫어 본 태조. 정면으로 신하들을 몰아쳤다. 모두가 도읍 옮기기 싫어한다는 걸 과인도 잘 알고 있어. 재상도 송병에 오래 살았으니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싫은 것이 아니오. 신들이 전하에 큰 은혜를 입었사온데 새 도읍으로 옮기더라도 무엇이 부족하며 송경의 토지와 집이 어찌 아깝겠사옵니까? 내 일이 서두르는 것은 내 대에 새로운 도읍지를 정하고자 함이야. 지금도 이리 반대를 하는데 후대의 왕 그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맞사옵니다, 전하. 이미 계룡산에 가까이 왔으니 전하께서는 도읍을 건설할 땅을 보고 오시옵소서. 신은 남아서 조적을 치겠사옵니다. 잊지도 않은 도적을 치겠다니. 신하들은 왜 이럴까? 다 같이 신하들이 가서 거기에 딱 모이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면 이거는 합의에 의해서 된 거다라고 하는 그림이 만들어지니까 그럼 자기들이 그 이후에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안 가보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논쟁에서 승자는 태조였다. 그는 계룡산 일대를 둘러본 후 새로운 도읍을 건설하기 시작한다. 계룡산 신도 안엔 1m가 넘는 거대한 주춧돌이 남아있다. 그런데 10개월간 진행된 공사는 갑자기 중단되고 만다. 바로 하륜의 반대 때문. 고민이 깊어지는 태조. 하지만 하륜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다. 하륜이 최근에 자기가 송나라 시기에 호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풍수서를 봤더니 거기에 따라서 거기 그 계룡산 지역의 지세를 해석해 보니까 여긴 안 좋은 땅이더라. 그 책을 놓고 고려의 역대 왕릉의 지세를 이제 다시 파악을 해서 기륭을 맞춰본 거예요. 다 들어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계룡산 공역을 포기했다. 하륜이 추천한 곳은 지금의 안산이 있는 무학 일대. 하지만 좁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하륜만이 명당이라며 무학을 고집했다. 송도의 가안전이나 평양의 장락궁에 비한다면 이곳은 오히려 넓사옵니다.
하륜의 말을 토대로 무학을 주선으로 한 무학도성의 범위를 따져보면 둘레 약 15km, 면적 약 13제곱킬로미터로 한양 도성보다 더 좁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태조는 신이 무학에 행차한다. 지리의 법으로 보면 이곳은 도읍이 될 수 없사옵니다. 함부로 옳거니 그르거니 하는데 정녕 이곳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서운 부정이 직접 말씀해 보시오. 이곳이 끝내 좋지 못하다는 것이요. 신이 보는 바로는 실로 좋지 못하옵니다. 이곳이 좋지 못하다면 어디가 좋다는 게야? 그것까지는 신은 알지 못하겠사옵니다. 모른다. 서운관이 모른다. 개경의 기가 쇠하였다고 서운관에서도 고하지 않았던가? 그것은 도참에서 말하는 바 신은 지리만 배워서 도참은 잘 모르옵니다. 옛사람의 도참도 지리로 인하여 말을 한 것이지 어찌 터무니없는 말을 했겠는가? 하면 그대가 배운 지리로 쓸만한 것을 천고해 보시오. 신의 생각으로는 송경의 지덕이 아직 쇠하지 않은 듯하옵니다. 다시 궁궐을 지어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개경에 머무르고자 하는 서운관의 속셈. 태조는 못내 괘씸했다. 한양과 같은 새로운 땅을 찾아 왕업의 운을 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고려 숙종 때부터 있어왔다. 서운관에서도 이를 모를 리가 없었다. 하지만 무학에 오기 전부터 불일사와 선점 등 부적합한 지역을 추천한 서운관. 파주의 민통선 내에 있는 도라산도 후보지 중 하나였다. 이곳을 둘러본 태조는 더럽고 습하다며 신하들을 나무랐다. 과도기니까 새로운 도읍을 정할 때 기준을 잡는데 풍수 도참증이 많은데 기관들이 논리가 부족한 거죠. 같은 지역을 놓고 좋다고 그럴 때도 있고 나쁘다고 그럴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했어. 그러니까 태조가 그런 걸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아, 내가 여기서 중심을 잡아야겠다. 태조가 중심을 잡으면서 천도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정도전도 그의 생각을 보탰다. 모든 것은 지리의 성쇠가 아닌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정도전에 가면 그때 순하고 교통하고 도리는 중앙에서 지방과의 거리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인사의 편한 곳,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한 합리적 지리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내세우니까 한양으로 결론이 나죠. 이 2년여 만에 결정된 조선의 새 도읍. 한양은 백악산, 인왕산, 다락산, 목멱산 4개의 산이 감싸는 아늑한 분지에 자리 잡았다. 안팎으로 산수가 뛰어나고 사방으로 교통이 편리한 국토의 중앙. 한강이 가까이 있어 조운에도 유리한 지역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사실은 그게 처음이죠. 그 이전의 모든 도읍은 다 왕조를 연 사람들의 근거지거나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러다 보니 수도가 된 곳이지 이런 조운이나 국토 중앙을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리를 잡은 건 아니잖아요. 중앙의 정부가 전국을 다 내가 다스리겠다, 이론적으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품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정치적인 면에서는 일종의 절충의 결과다. 아무 데건 간에 천도를 하면 되는 태조와
그거를 막지 못하면 공임이 덜 드는 장소를 선택해야 하는 개국공신들 사이에서 봤을 때 한양이 최고의 절충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수도 건설에서 태조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공간은 한양도성이다. 축성 과정에서 한 7차례 정도 실제로 성벽을 쌓는 현장을 거둥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태조 입장에서는 이 궁궐하고 종묘사직을 만드는 것보다도 오히려 백성들이 사는 이 도성을 지키는 성곽을 쌓는 일이 훨씬 중요하게 생각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장 출신 태조는 평지엔 흙을, 산등성엔 돌을 쌓아 백성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었다. 18km의 거대한 성곽. 하지만 공사에 걸린 시간은 불과 100일. 비밀은 성곽 곳곳에 새겨져 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내자예요. 네. 천자문의 60번째 글자. 내자 600척이라고 쓴 건데 60번째 구간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부터 600척을 쌓는다라는 의미로 새긴 거예요. 전국에서 20만 명을 동원. 공사 구간을 600척 단위, 모두 97개의 구간으로 나눴고 천자문 순서에 따라 지역을 할당했다. 성을 쌓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국책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동원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정말 책임 있게 공사를 해야만 단기간에 원하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도성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왕의 공간인 궁궐. 광화문 누각의 잠긴 문을 열면 태조가 꿈꾼 조선의 당당한 풍경이 펼쳐진다. 일자로 겹쳐지는 건물들의 지붕.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강한 의지를 갖고 만들어졌는지를 가시적으로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어떤 물리적인 형상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딱히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은 축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조선을 대표한다는 궁궐인 경복궁은 광화문에서부터 흥내문과 근정문과 근정전이 일직선 축입니다. 이 강한 축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이전과는 이렇게 다른 나라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계획이 의도적으로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연의 형세에 따라 불규칙하게 배치된 창덕궁과 달리 반듯하게 놓인 경복궁. 조선의 정신 그 자체였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도시와 건축을 통해서 불교형인가를 유교형인가를 바꾸려고 했잖아요. 당시에 정도전과 그 사대부들이 세웠던 도시계획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놀라운 것이었는가. 정도전이 설계한 경복궁. 건물마다 바른 정체의 이념이 담겨 있다. 부지런히 다스리란 뜻의 근정전. 생각하며 정치하란 의미의 사정전. 혼자 있을 때도 마음을 바르게 해야 오복을 누릴 수 있다는 강령전까지. 왕의 시선이 닿는 남쪽은 신하들의 공간이다. 광화문에서 황토현까지 들어선 관청거리. 이곳에도 조선 건국의 뜻이 담겨 있다. 공간적으로 보면 왕의 공간과 신하의 공간이 서로 대등하게 서로
견주고 있는 곳이 육조거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하들의 독자적인 행정 권한이 상당히 보장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조선이란 나라가 법치 국가였기 때문에 행정 관료 시스템 역시 법에 의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여서 육조거리라는 게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리의 부정을 감찰한 사헌부. 16세기 제작된 청마 개회도에 그 모습이 담겨 있다. 사관원과 함께 양서로 불리며 권력을 감시한 사헌부. 지금의 세종로 공원 일대인 육조거리의 서쪽 가운데에 위치했다. 행정 업무를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육조거리. 공간의 구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육조의 공간 배치의 형식인데요. 우리가 동반 서반이란 말을 주로 많이 합니다. 왕의 동쪽에는 문관이 앉고 서쪽에는 무관이 앉는다는 얘기인데 그 공간 구조가 육조거리에 고스란히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조거리의 동쪽에는 의정부, 이조, 호조 같은 주로 문과 계열의 관청이 있고요. 서쪽에는 삼군부를 비롯해서 병조, 공조 같은 주로 이과 계열의 관청이 있는 거죠. 마주보고 있는 것은 이제 문관무가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부패하지 않고 행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하는 게 그 목적이었을 거예요. 이상적인 성리학의 나라가 되고자 했던 조선. 주례 고공기를 기본 원칙으로 도시를 설계했다. 왕을 중심으로 왼쪽엔 종묘, 오른쪽엔 사직을 배치하는 좌조우사. 실제 한양에도 경복궁 좌우로 종묘와 사직이 들어섰다. 종묘는 역대 왕과 왕후를 모신 사당으로 조선의 정신적 뿌리라 할 수 있다.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공간인 사직, 토지신을 위한 사단, 곡식의 신을 위한 직단을 세워 제를 올렸다. 백성을 위한 민본의 공간이었다. 600년 전에 계획도심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의 틀은 계획을 했지만 그 안에 또 조직은 자연발생형 시스템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계획도시와 자연발생의 도시 구조가 어울린 계획도시예요. 자연을 활용한 계획도시 한양의 면모는 육조거리에서도 드러난다. 환경까지 보관합니다. 여름이면 비가 많이 오는 탓에 물길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 석축을 쌓는 거나 이런 것들은 중요도를 생각해서 얼마만큼 공을 들였고 그 당시에 이만큼 국력이 됐냐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예요. 시대마다 모양은 달라졌지만 육조거리 양쪽 관청 앞길에 배수로를 만들었다. 산으로 수많은 게 골짜기를 통해서 물길이 흘러오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 하천을 이루긴 하지만 이것이 조선시대 도시에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이 물길이 그냥 물길이 아니라 이 물길을 배수로로 이용한 겁니다. 분지 지형인 한양은 잦은 범람을 겪었다. 물길이 없는 곳엔 인공 배수로를 만들고 자연 하천까지 물길을 연결했다. 하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하면 거기서 질병이 창궐합니다. 그래서 배수로 시스템을 완비를 해야지 그 도시가 건강하게 유지가 돼요. 건강하게 폐허화되지 않고 500년 유지했던 얘기는 그 상하수도 시스템, 배수로 시스템이 완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성된 도시, 그 기쁨은 시로 남아있다. 비옥하고 풍요로운 기전천리, 안팎산하는 백리가 갑절이요 덕교의 형세마저 오르니 왕업은 천세기를 누리다. 성은 높아 천길 초롱이고 구름은 복내 오색으로 둘렀다.
해마다 상원엔 꾀꼬리와 꽃이요 때마다 도성 사람들이 즐기는구나. 재택 구름 위로 우뚝 솟았고 여염은 땅에 가득 서울로 연달았네. 다방물건 서강으로 모여드니 큰 배가 만섬곡씩 불어놓는 그릇 창고 안에 곡식 좀 보소. 풍족하니 정치 뜻이 아닐런가. 남쪽 나루 물줄기는 넘실넘실 사방에서 행인들이 모여드는구나. 늙은이 쉬고 젊은이 침지고 앞뒤로 호응하며 노래를 부르는디 얼씨구. 재택 구름 위로 우뚝 솟았고 여염은 땅에 가득 서로 연달았네. 하지만 그 감격은 오래가지 않았다. 태조 7년 1차 왕자의 난으로 한양엔 먹구름이 드리웠다. 서운관에서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상스럽지 못한 징조라며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피비린내 나는 한양을 떠나 개경으로 돌아갔다. 원대한 꿈을 키웠던 곳에서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태조. 고려의 옛 수도로 돌아가는 길은 슬프고 참담했다. 그가 꿈꿨던 도시는 이대로 사라지는 걸까? 아바마마, 아바마마, 아바마마. 개경으로 돌아갈 때 태조 이성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부분을 보면 자기 이제 아내 능이죠. 정능 있는 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온다고 했을 때 나 혼자 결정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갔다고 얘기를 해요. 개경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개경 사람들한테 눈에 띄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있질 않고요. 새벽이나 한밤중에 사람들이 못 볼 때 그럴 때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말 싫었던 것 같아요. 개경으로 돌아가는 게. 비탄에 빠진 태조와는 달리 개경 출신의 신하와 백성들은 환도 소식을 크게 반겼다. 사람들이 떠나간 한양. 활기 넘쳤던 도시는 금세 폐허로 변해버렸다. 한도한 이후에 대부분 버려져 있고 이때의 집터가 기와인 집보다는 초가인 것들이 많고 버려지다 보니까 이제 한양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집을 짓는 데 쓰게 되고 해서 10의 한 8, 9는 거의 다 망가졌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제 한양이 조금 방치되어져 있는 상태의 모습입니다. 산산조각이 난 태조의 꿈. 이후 그는 어디에 머물렀을까? 덧없는 속세를 떠나 그가 의지했던 건 경기도 양주의 한 사찰. 태조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무학대사가 지내던 곳이었다.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이 회암사에 머물게 하고 왕사에 직위를 줍니다. 그래서 이 태조 이성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학대사를 만나기 위해서 회암사를 이렇게 찾았다고 합니다. 태조의 정신적 지주였던 왕사 무학. 왕위에 있던 시절부터 회암사를 종종 찾았고
상왕으로 물러난 후엔 이곳에서 함께 수도 생활을 했다. 지금은 흔적만 남은 회암사. 전성기엔 규모가 260여 칸에 달했다는데 유교 국가에서 어떻게 가능했을까? 1402년 기록을 보면은 태종실록에 회암사에 궁시를 조성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사찰이긴 했지만 이제 태조 이성계 나중에 이제 상왕으로 올라간 태상왕을 위한 궁실이 회암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회암사의 중심 불전인 보광전. 다른 사찰에서는 보기 어려운 궁궐의 건축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궁궐의 주요 건물 앞에 있는 월대가 그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없다가 조선시대 들어오게 되면서 왕실에서 행해지는 여러 의례를 행하기 위한 장소로서 이 월대가 이제 부가가 되는데요. 왕실 의례를 담당했던 사찰이라는 걸 분명히 또 알 수가 있고 왕의 그런 행궁의 역할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격이 높은 월대를 조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암사가 융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고륙 상쟁으로 부자지간에서 원수지간이 된 이성계와 이방원. 하지만 천륜의 정은 쉬이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왕이 된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종종 회암사를 찾았다. 태조의 요구에 따라 회암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태종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거나 자기 아버지고 그리고 왕조를 세운 그 건국자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모습을 만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신하들이 이제 이렇게 척부를 해야 되니까 회암사도 좀 지원을 끊읍시다 그러는데 일단 놔두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하죠. 아버지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태종이 즉위한 지 한 달이 지난 겨울, 개경 수창궁에서 의문의 화재가 발생한다. 아버지가 건설한 한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다시 떠오른 천도 논쟁. 사실 개경에는 문제가 있었다. 바로 종묘의 위치 때문이다. 종묘를 개경에 다시 지을 수도 멀리 한양에 둘 수도 없는 상황. 신하들은 개경과 한양을 모두 도읍으로 삼는 양경제를 건의한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이성계는 매우 언짢아했다. 명당으로 따지자면 이거 무학만한 이 와중에 하류는 눈치 없게 무학론을 다시 들고 나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한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태종. 하지만 확실한 명분이 필요했다. 무학을 징검다리로 삼고자 했다. 이곳이 좋다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오? 이미 궁실까지 다 지어진 한양이 아닌 거리낄 것 없이 말해보시오. 이곳과 한양 중 어디가 더 나은가? 이 땅은 참서에서 왕씨의 500년 뒤에 이시왕이 나온다고 한 곳입니다. 이 말은 이미 입증되었으니 무학이 당연하지 않겠사옵니까? 한양은 앞뒤로 석산이 험악하고 물가도 없사옵니다. 하지만 이곳 무학은 세 개의 물길이 둘러싸고 있사옵니다. 지리서에서도 물의 흐름이 길지 않으면 사람이 반드시 끊긴다 하였으니 이만한 곳이 또 어디 있겠사옵니까? 내 항상 의아스러워 경들만 불렀소. 그대들이 이토록 지리를 잘 아는데 태상왕께서 도읍을 세울 때 어찌 그 말을 하지 않았소? 신은 그때 상중이라 태상왕을 모시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아뢰었으나 큰 뜻을 꺾지 못하였사옵니다. 내 앞에서도 앞뒤말을 바꾸는데 어찌 다른 곳에선 진실을 말하겠는가? 이는 한양으로 도읍을 정할 좋은 구실이었다. 태종은 아마 그렇게 말을 바꾸기를 딱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전에도 보면은 다른 관료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사실 해준 거거든요. 태종대에 다시 왔을 때는 하륜이 태종의 오른팔이니까 하륜에 이거를 갖다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제가 보기엔 정치적으로 잘못 판단을 하고 이제 무학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태종이 딱 쳐놓은 덫에 바로 이제 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고 싶은 아들. 태종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다. 그가 찾은 곳은 종묘. 조상신의 권위를 빌리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도읍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탓에 인심이 안정되지 않았다. 오늘 한양, 송도, 무학 이 셋을 놓고 기륭을 점쳐 도읍을 정하고자 한다. 도읍을 정한 뒤에는 그 어떠한 일이 생겨도 다른 뜻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점은 무슨 물건으로 치겠는가? 풀로 하는 방법이 있사오나 그 결과를 명확히 따지긴 어렵사옵니다. 그렇다면 고려태조는 도읍을 세울 때 무슨 물건으로 하였는가? 동전을 던져 도읍을 정했사옵니다. 여러 사람이 결과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니 지금도 동전이 좋겠다. 동전 던지기에 걸린 한나라의 운명. 결과는 어땠을까? 이길 일흉이 나온 한양. 결국 한양이었다. 재미있는 건 데리고 간 5명이 다 신복들이에요. 태종이 조사인안을 평정할 때 그 앞장섰던 그 종실의 이천우, 좌정성 조주는 제1차 왕자의 난, 태종이 집권할 때 도왔던 사람이에요. 또 나머지 3사람도 다 그 2 사건 중에 어느 하나에 관계되어 있어요. 내 추측에는 태종이 들어가서 동전도 안 던졌던 것 같아. 결과는 이미 정하고 들어가서 누가 그 태종이 신복들이 태종이 하는 일을 누가 이론을 제기하겠어요? 1405년 한양으로 돌아온 태종.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새로운 궁궐을 짓는 일. 경복궁 동쪽에 창덕궁을 건설한다. 태종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공간. 그는 대부분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다. 자기가 죽인 사람이 이름 붙인 궁궐로 들어가기 싫으니까 창덕궁을 새로 지어서 거기로 들어가죠. 근데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요. 1408년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태종 이방원이 이제 한양 안에 여러 군데를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때에 건설했던 모든 장소들에 태종이 손을 다 한 번씩 댔다. 경복궁의 서쪽 연못을 넓히고 낡은 누각을 보수해 경회로로 만들었다. 태종은 아버지의 노력이 담긴 한양 도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는다. 태조 때 흙으로 쌓았던 구간들은 오래지 않아서 붕괴가 돼서 세종대왕 때 상왕인 태종의 명을 받아서 다시 전부 돌로 고쳐 쌓는 그러한 작업이 벌어지는데 시기의 차이를 우리가 돌의 모양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30여만 명이 동원된 대대적인 공사. 한양 도성은 견고한 석성으로 거듭난다. 자신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나갔다. 지금의 종로 보신각 주변엔
2,000여 칸의 대규모 시전 행랑을 건설했다. 왜 이런 계획적인 상업 공간을 만들고자 했을까? 개경에 근거지를 둔 상인들을 한양으로 유인하고 경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상업 공간이 필요했던 것. 시전은 도성 내 물자를 공급하는 생활의 중심이 된다. 도성 주민들이 접근하는데 가장 편한 그런 곳에 시전을 위치시켰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어떤 편의성, 이것들을 상당히 중시한 그런 위치 선정이다. 이런 걸 보면은 이른바 민본 사상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태종은 잦은 범람으로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던 청계천의 치수 사업도 진행했다. 하천의 바닥을 파내 물길을 넓혔고 주변을 정리했다. 비가 와도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다리도 놓았다. 개천 도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직선화까지는 아니지만 대개는 이렇게 동서로 길게 뻗은 이런 방식의 본류를 정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도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계획하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못다 이룬 포부를 끊임없는 저항 속에서 이룬 아들의 집념. 포기하지 않고 걸어간 두 사람의 꿈 위에 만들어진 도시 한양. 사람들은 이곳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비옥하고 풍요로운 기전천리 안팎 산하는 백리가 갑절이요 덕교의 형세마저 오르니 왕업은 천세기를 누리다은 재택 무릎 위로 우뚝 솟았고 여염은 땅에 가득 서울이 한달았네. 아이고 것이다. 한양 바닥에 집 한 채 갖겠다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예? 가진 게 그것뿐. 그 가격엔 어림도 없습니다.